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 지음. 챕터 3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챕터 3.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 아파트 오르는 데만 오른다. 부동산의 종말이라는 예언은 틀렸다. 2010년 전후로 대전에서는 전세가가 말 그대로 미쳐 날뛰었다. 그 이유가 내게는 마치 비밀처럼 느껴졌다.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 비밀은 오래지 않아 밝혀졌는데 놀랍도록 단순한 이유였다.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고 높은 대출 이자를 내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이다. 게다가 임금은 동결되고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는 등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니 건설사들도 공급량을 줄였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적고 오래된 아파트만 있으니 잠재 매수자는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집주인 역시 매매 차익을 꿈꾸기보다는 매월 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세 물량은 귀한데 전세를 찾는 이들은 많으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는 끝났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은 늘 오른다. 이를테면 같은 기간 서울은 집값이 떨어져도 부산은 오를 수 있고 역으로 부산은 떨어지는데 서울은 오르는 시기다.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다.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라도 오르는 시점이 있고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만 들어가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대학 나와서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했나?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현재의 인기 직종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직종, 새롭게 부상할 직업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사두면 무조건 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사두기만 하면 돈이 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므로 아무 아파트나 분양받아서는 안 되고 아무 때나 사서도 안 된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를 언제 구입해야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할까? 이 질문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파트 구매력은 어느 연령대가 가장 좋을까에 답해야 한다. 나는 30대의 구매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40대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때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부모 봉양, 은퇴 준비 등으로 아파트 투자를 할 여력이 30대에 비해 점차 적어진다. 모의 투자부터 하라. 그렇다면 30대가 선호하는 지역은 어떤 곳일까? 30대는 학군도 학군이지만 아무래도 직장 접근성이 좋은 곳,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한다. 실제로 이런 곳은 전세가가 높고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고 초등학교가 가까우며 대형 할인점이 있어 편리하고 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곳. 누구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사람이 없다. 살기 편한 데다 아이 친구들도 있고 정든 이웃들도 있으니 더더욱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다. 또 특정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강남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주나 일산에 집을 구할 수는 없다. 성남이나 군포에서는 살아도 파주에서는 못 산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불일치하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 전국 어디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상승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돈을 벌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수요가 많을까? 여자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라. 엄마들에게는 전세로 잠깐은 살되 오래도록 살고 싶지는 않은 동네가 있고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높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라도 들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
물론 학군 좋은 부자 동네의 드넓은 6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 가격대까지 고려해서 어느 곳에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가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인근에 유기농 상품 매장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좋다. 아이를 적게 낳는 데다 아토피,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늘면서 품질 좋은 식재료를 찾는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유기농 매장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향후 유기농 매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투자를 하기 전에 모의 투자를 해보며 안목을 키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나는 부동산 공부를 할 때 돈은 부족한데 어찌나 투자를 하고 시작하고 싶던지 가짜로 투자를 했다. 주식은 모의 투자 대회도 열곤 하는데 왜 부동산에는 그런 대회가 없는지 아쉽기도 했다.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 대전부터 시작했다. 우선 사고 싶은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등 시세를 조사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나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해당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내가 점 찍어 놓은 매물이 아직 팔리지 않은 물건인지, 시세는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인 것처럼 전화해서 임대 물건 개수도 파악했다. 임대 물건이 많으면 매수 시 잔금을 치를 때 공실이 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므로 대출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줘야 한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적당한 매물을 찾으면 아파트를 직접 보러 갔다. 시세를 비롯해 북향인지 서향인지를 보고 로얄동인지 내부 상태는 어떠하고 주변 환경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메모했다. 투자 결심이 서면 이 매물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대출을 포함해 필요한 투자금을 산정했다. 이 모두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1, 2년 후에 과연 어떤 부동산이 오를지 궁금했고 내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실제로 1, 2년 후에 자료를 꺼내보니 어떤 아파트가 투자 금액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물론 어떤 아파트에 투자하면 망하는지도 눈에 보였다. 지난 6년간의 실전 투자에서도 배운 것이 많지만 나는 수백 개의 모의 투자 결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모의 투자를 하면서 남겨놓은 자료는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터득한 돈 버는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한 소개가 이번 장의 내용이다. 영원한 희소가치 20평대 아파트. 실거주는 중대형, 투자는 소형.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기존의 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신규 분양에서도 대형은 미분양이 속출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형과 대형의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데 매매가의 차이가 크니 투자금만 많이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실거주라면 중대형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대형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하락해서 급매물을 잡을 경우 평당 단가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형 평수의 평당가가 가장 높았지만 이제는 20평대가 가장 높다. 가격 상승도 앞으로는 20평대가 이끌게 될 것이다. 20평대가 오르면 그 다음으로 30평대가 오르고 그 다음 순서로 40평대가 오르는 시기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과거처럼 대형 평수가 매매 가격을 리드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소형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중대형이 오르는 형국이 될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요자들이 중대형 평수를 선호해서 프리미엄이 높게 붙는 지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방 4개짜리 집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도 조건이 있다.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중대형 평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중대형 평수의 물량이 극히 적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장기적으로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중대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집을 투자나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형이 많이 올랐으니 중대형도 오를 차례라는 막연한 짐작이나 근거 없는 소문만 믿고 중대형에 투자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비해 20대 아파트는
영원한 희소 가치가 있다. 이제는 20평대 아파트를 잘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요즘의 20평대는 방 3개에 욕실 2개짜리 확장형 구조로 30평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구조는 분양가 대비 건축비가 많이 든다. 욕실, 싱크대, 수납장은 똑같으니 바닥이 좁을수록 평당 건축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공급자로서는 30평대 이상을 많이 내놓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경기가 좋을 때 건설사들이 대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를 지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방 3개, 계단식 20평대. 20평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다. 신혼부부도 은퇴한 노년부부도 선호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20평대를 선호한다. 1, 2인 가구라고 해서 좁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집 마련은 꿈꿀 때도 최소한 20평대 아파트를 생각한다. 집을 구하려는 욕구가 가장 큰 세대는 아직 어린 자녀를 둔 30대 부모인데 같은 20평대라 해도 방 2개짜리는 아이들 키우며 살기에는 불편하다고 느껴진다. 또 복도식일 경우 복도로 이웃들이 통행하므로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고 있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방 3개짜리 20평대 계단식 아파트가 가장 인기다. 이처럼 원하는 사람은 많고 물량은 적으니 전세가가 오를 때는 20평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매매가가 떨어질 때도 하락폭이 가장 적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는 대형 평수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그 다음으로 30평대, 마지막이 20평대다. 또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들 관리비를 아끼고 싶어 한다. 심지어 60평대와 20평대의 전세가가 똑같은 곳도 봤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 봐 다들 60평대는 꺼린다는 뜻이다. 나 역시 아이가 셋이라 넓은 집에 살고 싶지만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 봐 40평대 이상에 거주하기는 조금 망설여진다. 아직은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더 아껴 투자금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난 몇 년간의 투자 경험상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낸 평형이 20평대였다. 매매 차익은 물론 월세 수익률 역시 20평대가 30평대보다 높았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측면에서 20평대는 다른 어떤 평형보다 우월하다. 세금 면에서도 대형은 불리하다. 2015년에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붙이기로 했다가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부가세율은 10%, 과세 대상은 165제곱미터가 50평형 이상이었다. 앞으로 또 추진될지 모르니 될 수 있으면 51평이 아니라 49평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추진되었는데 국민주택 규모인 8호제곱미터 33평형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유예되었다. 그러나 기준 시가는 매년 초 다시 매겨진다. 3억 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세금을 부과하니 신경 써야 한다. 어쨌거나 각종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대형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전세가율이 낮아 투자금액도 가장 많이 든다. 향후 매도할 시점을 생각해도 8호 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가 부담이 없다.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벌려고 하면 욕심이 지나쳐 탈이 나기 쉽다. 나는 작게 투자해서 작은 이익에 만족하고 싶다. 방 2개, 20평대. 요즘 지어지는 20평대 아파트는 한결같이 방 3개에 욕실 2개다. 서울에서는 이런 구조의 새 아파트가 보통 5, 6억 원은 된다. 그래서 20평대에 방 2개, 욕실 하나만 있어도 되니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사람도 많다. 나는 그런 아파트에 투자한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역세권. 오래된 아파트라도 내 주변에 아무리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 이런 아파트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오르는데 오른다 해도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방 2개짜리는 희귀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잘 옮겨가지 않는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곳은 빌라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빌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위치가 언덕배기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이 마땅히 뛰어놀 장소가 없다. 골목으로 자동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중대형과 함께 있는 20평대.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과는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한다. 주변에 임대 아파트나 행복주택이 있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따라서 같은 입지와 비슷한 가격이라면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단지보다는 중대형 평수와 함께 있는 단지가 더 좋다. 그리고 될 수도 있으면 주변 집값이 비싼 지역이 좋다. 주민들 소득이 높고 집값이 비싼 곳은 학군도 좋고 수요가 탄탄하다. 내가 투자한 집이 가장 큰 평수면 상승할 때 혼자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내 앞에 더 큰 평형의 아파트와 값비싼 아파트가 있다면 오르기도 수월하고 상승 여력도 더 있다. 역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소형없이 중대형 평형끼리만 어울려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20평대를 고를 때는 20, 30, 40평대로 이루어진 단지를, 40평대를 고를 때는 40, 50, 60 평형대가 함께 있는 단지를 선택하면 된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그 단지에서 가장 작으면 되는 것이다. 10평대가 매력 있는 이유. 소형 아파트가 대세이니 10평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0평대, 특히 지방 10평대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초소형 아파트로서의 장점도 있다. 우선 월세 수익률이 다른 평형보다 월등히 높다. 경험상 비도시 지역에서는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연 20에서 30%의 고수익이 나오는 10평대가 아주 많았다. 노후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가도 아주 저렴했다. 하지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결과 10평대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만 생겼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공실이 많은 편이다. 월세 수익률이 높은 곳은 투자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므로 늘 매물이 넘쳐난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의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월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두 달만 공실이 생겨도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 공실이라 해도, 공실이라 해서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 지출까지 고려하면 더 낮아진다. 실제로 내가 봤던 10평대 아파트 가운데는 공실이 없는 곳이 없었다. 덕분에 늘 빈집에 들어가 편안히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도 이 집을 사면 공실 때문에 고생이겠구나. 둘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과의 경쟁에서 밀린다. 10평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사는 이들은 대부분 1, 2인 가구다. 만약 그 아파트 주변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물량이 부족해지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기미가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등이 재빠르게 생겨난다. 10평짜리 원룸을 짓는데 드는 건축비가 3천만 원 선 밖에 되지 않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다. 풀옵션으로 가구와 가전까지 들어있는 새 집과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세입자는 어디로 갈까? 내가 세입자라면 저렴하면서도 새 집인 곳으로 갈 것이다. 10평대 아파트는 이처럼 희소 가치가 있다 해도 그 가치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셋째, 10평대라도 수리나 관리를 하는 데에 20평에서 30평대와 똑같은 품이 든다. 적은 투자금으로 월세를 받아 수익을 내려면 여러 채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로 10평대 아파트에 투자하러 부동산 중개소에 가면 여러 채를 묶음으로 매수하기를 원한다. 한 채를 관리하기 위해 먼 곳을 오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10평대에도 똑같이 욕실, 싱크대, 보일러가 있다. 문제 발생의 여지가 큰 평수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도배 장판을 신경 써야 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해야 한다는 점도 똑같다. 집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10평대 아파트는 대개 옛날 아파트라 수리할 일이 잦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방의 10평대 아파트는 구매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내 집으로 10평대 아파트를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평대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자가 사고, 투자자들은 늘 사고 팔기 때문에 매물이 많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 상승도 어렵다. 나의 지난 6년간 경험을 봐도 10평대 아파트는 좀처럼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다. 전월세 가격 역시 오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수도권의 역세권 10평대 아파트는 최근 전세가와 매매가가 무섭게 올랐다. 수도권은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에는 이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원룸이나 빌라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아파트 대체제를 지을 수 있는 지방과는 다르게 수도권 역세권의 10평대는 희소 가치가 나날이 빈다고 있다.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하라. 과거의 거래량을 확인하라.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잘 팔리는 집을 사서 잘 팔리는 타이밍에 파는 것이다. 지금부터 잘 팔리는 집을 고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요즘은 전세가가 워낙 높아 비교적 소액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매수는 쉽다. 그렇다면 매도도 쉬울까?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가격이 오르면 뭐하나 내가 팔 타이밍에 사는 사람이 없다면 집은 사는 건 정말 쉽다. 경매로 집을 산다면 최고가를 적어내 낙찰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매의 목표가 아니다. 부동산 투자의 목표는 매수가 아니라 적절한 매도다. 그래서 매수 시점에 매도 시점과 매도 예상 가격을 모두 결정해야 한다. 매도 시점도 모르겠고 가격도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된다. 모르겠다는 건 내공이 부족하거나 그 부동산이 가치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잘 팔릴 아파트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우선 그동안의 거래량을 보면 된다. 특히 불황기에도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호황기, 상승기에는 물건이 귀하니 비인기층도 잘 팔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참고하면 어느 층수가 거래가 잘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재작년 드디어 8년간의 전세살이를 끝내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구할 때였다. 나는 아이가 셋이라 그것도 다 남자아이라 1층을 원했다. 그러나 1층은 탑층과 더불어 매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점찍어 놓은 아파트 1층을 놓고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살펴봤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고 도서관까지 도보로 1분 거리라는 장점으로 아이들 키우는 집이 많아서인지 1층도 매년 거래되고 있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꾸준했다. 게다가 중간 라인이었고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무엇보다 입지가 좋았다. 강남행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고 인근의 백화점과 지하철역도 들어설 예정이었다. 투자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 역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아는 수도권의 어떤 단지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5년간 탑층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때는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해도 탑층 말고는 매물이 없다고 해도 혹은 투자금이 모자란다고 해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팔아야 할 때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초보 투자자이고 소액 투자자라면 묶이는 돈 없이 계획한 시점에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도 당연히 오르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고수 투자자들을 위해 매물의 씨를 말려주는 뜨내기 노릇만 하게 된다. 아파트는 장기로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안 팔리면 골치 아파진다. 2014년은 매도가 힘든 시기였다. 주택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 이유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해다. 당시 계획한 시점에 팔지 못해서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해야 했던 지인들이 주변에 꽤 있다. 물론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길을 써서 급매로 팔았다. 돈이 많으면 굳이 매도하지 않고 전세를 한 번 더 놓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하는 가난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다. 전세 현황을 파악하라. 잘 팔릴 집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세 현황을 보는 것이다. 내놓은 전세 물량이 적다는 것은 이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뜻이다. 즉,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전세가율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세가는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 그래야 높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생긴다. 전세가가 낮으면 실거주자들이 계속 전세로 살려 한다. 또한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다만 입주 초기에 전세 물건이 동시에 쏟아져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할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실거주자를 가장해 전세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전세 물건부터 파악하라. 이때 몇 동 몇 층인지, 수리 상태는 어떤지, 입주 가능일은 언제인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모두 내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뉴스테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를 것이다. 내가 투자할 지역에 뉴스테이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계획이 있다면 발빠르게 팔고 나와야 한다.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월세가 대세였다. 하지만 머지않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 전세를 공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로얄동 로얄층을 공략하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야 가격만 맞으면 아무 물건이나 잘 팔리지만 불황일 때는 철저하게 로얄동 로얄층 급매 위주로만 팔린다. 만약 한 달에 나온 매물이 20개인데 매수자가 딱 한 명이라면 그가 저층이나 탑층을 구입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매도자의 급한 사정에 맞춰 로얄층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동과 층만큼 라인도 중요하다. 몇 년 전 9층에다 남양인 집을 봤다. 남양은 비싸고 드문데도 1층과 4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전세를 놓았는데 좀처럼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꺾인 라인의 안쪽에 있는 집이었다. 남양임에도 동향으로 배치된 옆동이 햇빛을 가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라인이라고 하던데 그런 구조의 아파트는 처음 봤다. 결국 한 달 가까이 공실로 두다가 겨우 세입자를 들였다. 남양의 로얄층이니 그저 좋다고만 생각한 내 탓이었다. 참고로 향은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동양은 아침 6시면 해가 들어와서 일찍 일어나게 된다. 서양은 해가 늦게 드는 만큼 늦게까지 머무르니 오후 늦음하기도 빨래를 널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나 낮 동안 집에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양을 선호할 것이다. 참고로 방향은 나침반 앱으로 알 수 있다. 나는 집을 보러 갈 때마다 현관에 서서 직각인 발코니 쪽으로 나침반을 향해 놓고 방향을 꼭 확인한다. 라인도 고려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로얄동, 로얄층을 구입하면 원하는 데 매도하기 쉽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 시점인데 매물이 탑층 단 하나뿐이고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다면 그냥 매수하기도 한다. 일정 수준까지 오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층을 고르면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탑층도 보유하고 있다. 대체 모두 투자금이 1,000만 원 이하여서 부담이 없었고 매도할 때는 로얄층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내놓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1등 물건을 만드는 내 투자 전략이다. 내가 생각하는 잘 팔리는 아파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등 로얄동 로얄층, 2등 비로얄동 로얄층, 3등 로얄동 비로얄층, 4등 비로얄동 비로얄층, 5등 탑층과 1층. 1등 물건이 다 팔리고 나서야 2등이 팔리고 그 다음에 3등이 팔린다. 탑층은 그거 외에는 매물이 없고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에 기류를 탔을 때 어쩔 수 없이 거래되는 꼴찌 상품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쟁력으로 1등 자리를 어, 1등짜리를 만들 계획이다. 중층보다 훨씬 저렴하다면 거주 비용을 절감하면서 채광과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탑층을 원하는 수요자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로열층 매물이 대량으로 풀릴 때를 피해 전세와 매물이 귀할 때 내 물건 하나만 살포시 내놓을 수도 있다. 2, 3년 후에도 주변 입주 물량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인다면 상황을 보면서 더 가지고 갈 수도 있다. 그래도 결론은 역시 로얄층이다. 매도도 쉽고 상승할 때도 큰 폭으로 오른다.
팔기 힘든 녀석 두 채를 사느니 똘똘한 녀석 한 채를 사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 집이 두 채면 취득세, 중개 수수료, 법무비도 두 배이고 수리비도 두 배로 나가니 말이다. 집값은 반드시 오를 것이고 나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근거 부족한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고가로 팔겠다는 욕심을 버림으로써 자금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부터 하라. 간혹가다 집주인에게 딱히 급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집이 있다. 혹은 어떤 호재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데도 가격의 변동이 없는 집이 있다.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다는데 계약이 안 된 집도 있다. 실제로 가보니 집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중개소에 꼬치꼬치 캐묻는다.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다음은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다. 첫째,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 비선호 라인과 층이었다. 내가 본 그 집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매도가 안 되던 곳이었다. 집은 여러 차례 보여줬건만 오랫동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지쳐 보이던 집주인의 표정이 생각난다. 그 집은 404호였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오히려 딱 떨어지는 숫자여서 4자를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팔 때를 생각하면 이런 물건은 피해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매도가 안 돼 애태우던 집주인을 지금까지 여럿 봤다.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입찰할 때도 104동 404호 매물이 가끔 나온다. 둘째,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지인이 리모델링이 매우 잘 된 집을 시세보다 1,000만 원이나 저렴하게 매수했다. 잔금을 빨리 치른다는 조건이 있긴 했지만 당신은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집을 나가면서 드러났다. 누수로 욕실과 방 두 곳의 배관을 손본 흔적이 있었다. 매도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세입자도 빨리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매수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6개월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매수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리모델링이 잘 된 집이 저렴하게 나왔을 때는 아랫집에 찾아가 이렇게 물어보자. 윗집에 이사 올 사람인데요. 혹시 윗집 리모델링 후 누수 같은 문제는 없었나요?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하려고요. 경험상 아랫집에서는 흔쾌히 이야기해준다. 시세보다 싸서 의심이 가는 경우가 아니라 해도 매수하고자 하는 집에는 미리 찾아가 세입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좋다.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수리해야 할 곳은 없나요? 난방비는 얼마나 나와요? 대부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준다. 나는 특히 아기를 안고 다니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집주인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주목하라, 나홀로 아파트. 시골 아파트에는 누가 살까?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 있는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은 아파트 투자의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다. 부근에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도 투자용으로 나쁘지 않다. 굳이 대단, 굳이 대단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구가 아닌 이상 시골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다. 또 시골이라고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평균 기대 수명이 연장되어 노년 인구가 늘기에 한국의 전체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노인들이라 해서 아파트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단독주택은 나이가 들수록 살기 불편하고 관리가 힘들다. 노쇠해 갈수록 마당을 손보고 화단을 가꾸는 일도 힘에 부친다. 또 시골 주택은 세월이 가면서 단열 기능이 떨어지는 등 거주하기가 여러모로 불편하다. 이웃과 어울리는 것이 노인들의 큰 낙인데 이웃집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다. 평생 단독주택에서 산 노인들은 아파트 중에서도 너무 높은 층은 싫어하고 15층짜리 중 5층 정도의 높이를 좋아한다고 한다.
시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저층이라도 조망이나 채광이 좋기 때문에 굳이 높은 층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골의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는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앞으로도 평당가가 저렴한 시골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보다 많은 개발 호재.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하여 지금도 정부 기관들이 계속 이전하고 있다. 아마도 건국 이래 가장 큰 혜택을 본 지방 도시가 아닐까 싶다. 지방 정부의 기관들도 도시에서 비도시로 이전하는 추세다.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했고 경북도청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했다. 시골에 도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공무원들이 옮겨가면서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 대기업 본사 이전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없던 입지가 만들어진다. 공무원이나 엘리트들이 유입되면서 학군도 좋아진다.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방 개발의 활기를 띠고 있다. 요즘 시골에 가보면 넥타이 맨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세워지면서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이다. 아파트 투자에서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발 호재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구 유입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근처의 아파트라면 나홀로 아파트라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증설이나 착공이 확실시 될 때 1, 2년 먼저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다만 시골의 나홀로 아파트는 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만큼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도시의 천세대 단지라면 수십 개의 매매 또는 전월세 물건이 항상 있다. 하지만 시골의 나홀로 아파트는 세대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사고 파는 사람도 적다. 그래서 KB 아파트 시세에 늦게 반영되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하다. 내가 투자했던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거의 없고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직거래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KB 아파트 시세에 정보가 아예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KB 아파트 시세는 인근 협력 중개소를 통해 시세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아파트는 허허벌판에 자리하고 있어서 근처에 중개소가 없었다. 나홀로 아파트는 특성상 단지 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 중개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꼭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어도 중개소를 찾을 수 없는 아파트가 종종 있다. 2012년 안동에 갔을 때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다. 수천 세대의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단지 내 상가에 문방구, 김밥집은 있어도 부동산 중개소가 없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교차로 같은 지역 정보지를 통해 거래한다고 했다. 단지 내의 게시판에 광고해서 직거래하는 방식도 선호했다.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굳이 멀리 있는 중개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작은 도시의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는 지역 정보지부터 보고 나서 단지 내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장이나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중개소는 그 다음에 찾아가야 한다. 이런 지역의 중개소는 아파트보다 토지나 상가 매매를 주로 취급할 확률이 높다. 임대소득과 매매 차익, 둘 다 잡아라.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공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집이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수입 구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으며 돈에 얽매이지 않는 여유로운 삶. 지역과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꿈이 아닐까? 나도 처음에는 전세 투자가 아닌 월세 투자를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었다. 갈수록 월세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전세는 과거 집값이 많이 오르고 덩달아 전세가도 높았기에 집주인이 자본 이득을 볼 수 있어서 가능한 제도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수도권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세 투자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중개수수료, 수리비, 장기수선 충당금을 들여가며 투자를 하는데도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반전세나 월세 투자가 늘어났다. 월세 투자는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금리가 낮은 요즘에는 월세 투자도 매력 있다. 월세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공실이 생기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한들 한두 달만 공실이 생겨도 치명타를 입는다. 따라서 월세를 몇만 원 낮추더라도 공실이 없게 하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간혹 임대 물량이 쏟아져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존의 임대료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공실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어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월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실 기간이 생기게 된다. 공실을 감수하고 전세를 받을 것이냐, 월세를 낮추어 공실을 방지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실의 위험을 막으려면 매수할 때 임대 물량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월세 물건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다. 나는 월세 물건이 많은 단지나 빈집이어서 쉽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절대 사지 않는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주변에 월세 물건이 쏟아져 나오진 않을지 늘 주의를 기울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월세 지불 능력이다. 공실도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연체된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나는 살기 좋은 동네에 20평대 아파트를 고수한다. 이런 아파트는 직장이 탄탄한 사람들, 특히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다. 세입자가 신혼부부면 집주인으로서 편한 점이 많다. 반면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살거나 일용직 인부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월세가 연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실거주자의 매수세도 약하고 그런 이유로 전세가 또한 낮다. 아파트 주변 환경 미화 수준이나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차림새, 주차장에 늘어선 자동차들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 투자할 아파트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과 자금력, 월세 지불 능력을 늘 고려해야 한다. 중개소 소장님에게 물어보면 대개는 귀뚱해주고 세입자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물어봐도 대부분 대답해준다. 월세 투자에 가장 좋은 아파트는 산업단지 가까이에 있어서 기숙사처럼 쓰이는 곳이다. 회사가 월세를 지불하므로 밀리는 법이 없고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된다. 중개 수수료와 수리비가 전혀 들지 않으면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월세가 들어오니 그보다 좋을 수가 없다. 집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우리 임차인들은 평일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식사를 모두 해결하고 퇴근해서는 휴식만 취한다. 주말에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을 일이 없고 잠만 자는 용도라 집이 깨끗하다. 짐도 이불과 옷가지 등 단출해서 매매 시에도 쉽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집을 오픈해준다. 덕분에 월세에 투자해서 단 하루도 연체되거나 공실이 난 적이 없다.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분석, 판단하고 투자 후에는 발 뻗고 쉬는 투자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월세 수입보다 큰 매매 차익. 월세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저평가되어 있어 향후 매매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다. 대출 이자 이상의 월세를 받으면서 시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그러나 대부분은 월세 수익률이 높으면 매매가는 오르기 힘들다. 월세가 많은 지역일수록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려는 새가 적다. 같은 월세가를 놓고 보더라도 수익률이 서울은 낮고 지방은 높은데 서울은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지방은 매매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월세 투자를 하면서 매매 차익까지 노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대 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일 때 1년이면 6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집값은 오르기 시작하면 1000만 원 단위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매매 차익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목표여서도 안 된다. 더욱이 공실이 생기는 물건은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워런 버핏은 10년을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다. 10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는 공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만약 공실이 생긴다면 월세 투자에 더는 연연하지 말고 재빨리 팔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자금력이 중요한 것이다. 언젠가 3억 원에 육박하는 전세가를 자랑하는 59제곱미터형 아파트를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때 중개소 소장님에게 살짝 물어봤다. 여기 세입자들은 대출을 보통 얼마나 받아요? 소장님은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대출을 안 받는 집이 덜어 있는데 이들은 부모님이 해준 경우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질문을 한 목적은 앞으로 전세금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3억 원이라는 자금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세 자금 대출액이 높을수록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50% 대출은 2억 5천만 원이지만 3억 원의 50%는 1억 5천만 원이다. 같은 50%라고 해도 1억 원의 차이가 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고가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들은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가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 소득 수준과 저축 수준으로 더는 따라갈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단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형 평형의 경우 대부분이 그랬다. 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지방의 몇 천만 원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몇 년 사이에 가격이 두 배씩 뛴 곳이 많았다. 아무리 서울이라 해도 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격차가 사상 최저라 해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세자금 대출을 더는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매매 4억, 전세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2년 후 매매 4억 5천, 전세 4억 원으로 오른다고 해보자. 전세 자금 대출은 수도권에서는 전세가가 4억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50%인 최대 2억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그 2억 원을 모두 대출받은 세입자들이 많은 단지라면 보증금을 더는 증액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세금 상승이 더뎌질 것이다. 세입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5천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매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년 전에도 사지 않고 전세로 버텼는데 5천만 원이 오른 후 덥석 아파트를 살까? 물론 집이 귀해지면 팔리는 집은 팔린다. 하지만 그동안 안 팔리던 집은 당연하게도 오른 가격에는 더더욱 안 팔린다. 비로열, 비선호 단지에서 이런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수도권의 한 역세권 아파트는 반년째 1층과 탑층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이라면 매도를 포기하고 다시 2년 후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흐름이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잘 팔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지방의 저소득층 아파트는 아무리 전세가 귀해도 전세가가 더디게 상승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세금을 올려줄 목돈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월세가 더 잘 나가는 장점이 있다. 지방에는 지금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진 곳도 있다. 한 군데는 넘치는 입주 물량으로 공실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고, 한 군데는 1년 후 입주 물량이 넘칠 예정이라 미리 팔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나는 전세든 월세든 주변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지 늘 예의주시한다. 이제는 세입자들도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전세가가 상승하면 전세 자금 대출로 해결하려 하지 매매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일부 지역과 입주 물량이 매우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 LH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전세가가 수천만 원씩 상승하면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하지만 지금은 수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뛰더라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 아파트는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해야 하고 내가 투자하려는 아파트가 좋은 가격에 잘 팔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검토해야 한다. 저평가된 곳을 찾아라. 더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맞는 집에 골라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됐지만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라면 대개 입주 물량이 귀한 곳을 선호하므로 오래된 아파트에 투자하게 될 확률이 높다. 나는 신규 아파트 공급 시세보다 50%까지 저렴한 20평대 아파트를 보면 무조건 수익률 분석을 해본다. 거기서 가능성이 보이면 임대 물건 개수를 확인한 후 바로 매수한다. 자재비, 인건비 등 건축비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비싸다고 아우성친들 분양가가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 가격이라면 가격 하락의 여지보다는 상승의 여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다면 초등학교가 가깝고 지하철역도 있고 살기가 편하다면 20년 된 아파트라도 선호한다. 다만 신도시가 생기거나 택지 개발이 되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주변에 입주 물량이 나오지는 않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가장 불편한 투자는 노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몇 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에 급속하게 프리미엄이 붙고 노후 아파트의 거래가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들 심리가 헌집을 팔고 새 집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기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보태서 새 아파트를 살까? 새 아파트에 전세로 한번 살아볼까? 그러다가 아파트가 형태를 갖춰가면 그때는 이미 헌 아파트에서 마음이 떠난다. 나는 30대가 매수할 만한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기에 재건축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땅값이 비싼 서울 재건축도 어려운 판국에 주변에 빈 땅이 널려 있는 비도시 지역에서 재건축을 바라보고 노후화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전월세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대지 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지 지분에 관심이 있다면 빌라와 저층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나는 로또를 사는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두고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벌더라도 안전한 투자에만 관심을 둔다. 저평가되어 더는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물건은 안전하다. 경험상 이런 아파트는 매수세도 꾸준하고 정말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밭 가운데 아파트라도 교통이 좋다면 2012년이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을 돌며 20평대 계단식 아파트를 목표로 투자 물건을 물색하다가 아산시 좌부동의 설화 초원 아파트를 발견했다. 계단식이 23평이었는데 매매가가 7,300만 원, 전세가가 4천만 원, 대출은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3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다. 게다가 천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다. 가까운 천안시 쌍용동은 같은 평수가 1억 6천만 원대였다. 1,500세대 대단지라 단지 내에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주변이 논밭이었다. 그러나 천안시 쌍용동과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이고 천안과 이어지는 도로는 신호등 없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었다. 행정구역상 아산이지만 천안까지 길이 막히지 않아 천안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평가되어
있어 더는 하락할 이유가 찾을 수 없었고 큰 폭은 아니어도 오를 가능성이 컸다. 투자를 결심하고 계약을 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세입자가 먼저 어, 만기 2년을 채우기 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면서 다음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받아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 이후 1,700만 원이 올라 매매가가 9천만 원이 되었을 때 매도했다. 천안에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 그 전에 팔고 나왔는데 투자금 3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교통이 좋아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아파트였다. 전세가가 급격히 올라 매매가에 근접한 아파트.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다. 다만 전세가가 급격히 오를 때는 매매도 원활하기 때문에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때는 투자자들이 진입하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단지 위주로 접근하면 좋다. 매매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전세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관찰하여 과거에 2년마다 얼마씩 올렸는지를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면 과거의 전세 상승폭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2천만 원인 아파트가 있는데 과거 2년마다 2천만 원씩 올랐다면 과거에는 입주 물량이 약간이었지만 향후 2년간은 전혀 계획이 없다면 매수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학군이 좋은 곳이 상승폭도 크다. 큰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2년 전 아이가 7살 때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마음을 먹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함께 봤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기에 위험하지는 않은지, 좋은 학원이 있는지도 학부모로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주식에도 대장주가 있듯이 아파트에도 대장주가 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가장 크게 오른다. 그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 좋은 곳이 최고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봤을 때 학군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엄마들 마음은 다 같으니 크게 오를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반드시 학군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모의 투자 결과 학군 좋은 새 아파트는 소액 투자가 영원히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무섭게 올랐다. 싼 아파트를 사서 예쁘게 예쁘게. 지방에는 지금도 1억 원대 아파트가 적지 않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들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적어 리스크가 낮고 금액이 가벼우니 급하게 팔 일이 생겼을 때는 가격을 조금만 낮춰도 금세 매매가 된다. 그런데 굳이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쉽게 파는 방법이 있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수리가 잘 된 집에 눈길이 더 가고 마음에 끌린다. 도배, 장판, 페인트, 조명 등 기본적인 것만 깔끔하게 수리해 놓아도 집이 훨씬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 정도로 수리해 놓은 집은 많기에 크게 눈에 띄는 강점까지는 되지 못한다. 다른 집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수리를 해서는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할 때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리에 더해 한 가지를 생각한 것이 샹들리에였다. 가격도 저렴해서 3에서 5만 원대로 충분히 예쁜 샹들리에를 살 수 있다. 그걸 주방 천장에 달아 놓으면 식탁 등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조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이고 집은 여자의 마음에 들어야 계약이 성사된다. 하지만 샹들리에는 요즘 와서는 뒤처진 유행이 되었다. 2015년부터는 북유럽 스타일로 불리던 모던한 LED 전등이 유행이다. 중국이 LED 기판을 개발해내면서 LED 전등 단가가 많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다. 국민 형광등, 레일 등, 볼 등처럼 둥글고 큰 전구를 여러 개 활용한 디자인이 인기다. 이런 포인트 전등만 잘 활용해도 적은 금으로 세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집을 지저분하게 쓸 사람들은 애초에 예쁜 전등을 보고 집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과연 예상대로 우리 집은 우리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위주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집이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다른 것은 평범한데 조명 하나 잘 갖춰둔 덕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화장실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내가 직접 수리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아 웬만하면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도 집을 본 사람들은 다들 마음에 들어 했다. 초기에 수리를 잘 해놓고 신혼부부를 세입자로 들인 덕분에 만기 시에 재계약을 할 때도 집이 예뻐서 수월했고 매매를 할 때도 비교적 쉽게 성사됐다. 조명 한 가지로 세입자를 선별하는 나만의 기술이 생긴 셈이다. 대전 원내동 진잠타운에서 9,70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7천만 원의 전세를 주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예정돼 있던 신세계 첼시 아울렛 착공이 늦어지면서 임대 수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영향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2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전세 투자는 전세가 상승과 매매 차익을 예상하고 접근하는 것이기에 2년간 기회 비용만 날린 셈이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놓기로 했다. 월세라도 매달 조금씩 받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전세 만기가 되어 세입자에게 전세로 살 것인지 이사를 할 것인지 물었다. 세입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세 구하기가 마땅치 않으니 저희가 월세로 살게요. 대신 보증금을 좀 높게 해주시겠어요? 나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응답이었다. 매매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없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금이 줄어들어 좋다. 반대로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아야 유리하다. 선순위 대출 3,500만 원을 받고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천만 원으로 계약했다. 전세를 놓았을 때보다 500만 원 더 많은 자금이 생겼고 대출 이자 10만 원을 제하고도 10만 원이 또 남았다. 1천만 원의 목돈과 매월 1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겼다. 대출과 월세를 담음으로써 오히려 투자금이 줄고 월 수익이 일어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7,500만 원이니 집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집이 그만큼 깔끔하고 예뻤기 때문이다. 훗날 매도할 때도 이 집은 30분 만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오늘은 여기 14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챕터 4 아파트 언제 사고 언제 팔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